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맨주린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스펠링이 MANDARIN입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으로 검색해 보면은 첫 번째 뜻이 고위 공무원, 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과거 중국의 고관대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표준 중국어, 스탠다드 차이니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고위 공무원하고 그것도 요즘의 관료가 아니고 과거 중국의 고관대작, 높은 벼슬아치 그리고 표준 중국어 그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사하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하본. 중국 한족들의 전통 가옥입니다. 넉사자의 글자 모양이 그대로 지배 모양입니다. 네 귀퉁이가 꽉 맞물려 있습니다. 출입문을 제외하면은 동서남북 사방이 높은 벽으로 막혀 있고 벽에는 창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 답답한 구조입니다. 대문의 위에도 튼튼한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대문 위로도 넘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문만 닫으면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바깥에서, 골목에서, 대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집 대문만 굳게 닫으면 남들이 내 집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은 마치 교도소 담장을 연상시킵니다. 그 장예모 감독의 그 홍등이나 이한 감독의 와호장룡을 보시면은 그런 사하본 주택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토루라는 것도 있습니다. 토루, 흙으로 지은 망루 뭐 그런 뜻입니다. 광동성이나 복건성 등 이제 중국의 남부지방에 특별히 많습니다. 중국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객가족의 전통 아파트입니다. 전통 주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불리는 집단주택입니다. 14세기 이제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에 특히 많이 지어졌던 건축 형태입니다. 작게는 3, 40가구, 많게는 100가구까지 함께 모여 삽니다. 요즘은 토루에 빈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농민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그 토루에 살고 있습니다. 이 토루는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은 그것이 방어를 염두에 둔 주거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주상복합이 아니고 주전복합 건물입니다. 일상의 삶하고 전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하는 그 향토 예비군의 표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제 그럼 만다린하고 사하본, 그 토루를 한번 끼워 맞춰 보겠습니다. 그것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일단 토루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토루는 방어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서 1, 2층도 거주 공간으로 바꿔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 원래 토루의 1층은 거의 식량 창고로 썼습니다. 1년은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은 부엌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이었습니다. 서당을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층은 창문은 아예 없고 거주구역인 3층 이상도 그 바깥을 내다보며 총을 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구멍만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사다리를 놓고 창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를 원형으로 만든 것도 1차적으로는 적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이제 하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태풍이 불어도 바람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원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루의 아래로는 깊게 땅을 파서 단단한 돌등으로 기초를 했습니다. 적들이 땅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주로 큰 출입문 옆에 쪽문으로 출입을 하고 겨우 한두 명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너비, 그러니까는 쉽게 못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문은 평소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문 위에는 큰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불을 이용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화재 방지용 스프링클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주는 큰 규모의 군대 토치카, 아주 대형 벙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토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중국의 전쟁과 변란 통해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토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350년대에 지어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도 더 전에 지어진 것인데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토루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하여간 중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성의 나라였습니다. 성, 캐슬. 삼리마다 성이요, 칠리마다 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리마다 성. 이 박지원은 오리마다 곽이라고 그랬는데 이 맹자의 공손추 편이나 전국책 등 중국 고전에도 흔히 나오는 표현입니다. 삼리마다 성, 칠리마다 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연암 선생은 청나라 걸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따라서 청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 열하일기는 그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한양을 출발해서 압록강, 그 다음에 책문을 지나서 청나라의 첫 번째 수도였던 심양을 거쳐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산해관을 넘어서 당시 청나라 수도였던 영경에도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걸륭제가 있던 그 당시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 별장이 있던 열하까지 찾아갔습니다. 편도에만 47일이 걸린 그 여행길에서 그 연암 선생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보고 많이 감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반 가옥조차도 규격화된 벽돌로 지어졌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 당시 조선의 민가의 벽은 주로 진흙을 지리겨서 만들었습니다. 황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흙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또 흙이 비틀어지면서 틈이 생기고 그 틈새로 이제 뱀이나 쥐, 벌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청나라의 집들은 벽돌로 아기를 딱딱 맞춘 상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또 이제 아주 넓은 도로와 그곳을 분주하게 오가는 수레들, 그 건물을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유리, 또 수없이 많은 서책, 신기한 물품 등등 참 많은 것에 이렇게 경탄, 찬탄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의문을 표한 것도 있습니다. 이 가는 곳마다 성이 너무 많았고 그 성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지어져 있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성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삼리마다 성이요 칠리마다 곽이라고 했는데 연암은 삼리마다 성, 오리마다 곽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맹자 시절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꾸준히 성들이 계속 건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은 도심을 둘러싸고 있고 곽은 도시 전체를 둘러싼 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곽 안에 성이 들어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이나 창덕궁은 성이고 그 한양의 사대문을 연결한 것을 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성과 곽이 많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 자체가 전쟁과 변란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죽했으면은 가정집조차도 사합원 같은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외부인의 눈길, 그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새로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웃의 눈길조차 피하고 자신도 바깥을 내다보지 않아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 불평이나 비판의 소리를 포함해서 그 바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누군가 우리 집을 향해서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어떠한 소리라도 담장을 세워나가지 않도록 이제 그것이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장을 아주 높이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타지에서 전란을 피해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토루 같은 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야지 이제 새 정권은 물론이고 그 현지인들,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차하면 조금만 위험하다 싶으면 대문을 닫아 걸고 고슴도치처럼 웅크린 채 몇 날 몇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창고를 그만큼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은주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 바로 오늘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토의 전역 또는 국토의 아주 상당 부분이 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평균 2년 6개월마다 한 번씩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사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그 마찰의 시작은 흉노족과의 마찰이었습니다. 그 흉노는 진시 황제로 하여금 만리장성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을 사로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한나라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은 적이 있는 그런 강성한 부족이었습니다. 그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절세미인 그 나간 왕소군도 흉노에게 바치는 일종의 공녀였습니다. 그 춘추전국 시대하고 5대 십국 시대만 합쳐도 혼란과 전쟁의 기간이 무려 620년이 넘습니다. 그 한나라 때의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말에 태평천국의 난, 그리고 20세기 전반부를 관통한 그 장제스의 국민당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 간의 싸움인 국공내전 등등 온 나라를 피로 물들인 큰 난리와 내전이 이루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전쟁은 외부의 적이 침략해오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자신들끼리 싸우는 내전, 그 내란이 더 참혹하고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침략에 들어왔다가도 자신들이 그 원래 침략해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은 원래의 본거지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세력이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느끼면은 바로 줄행랑을 쳐버립니다. 근데 내란은 다릅니다. 서로가 씨를 말리는 싸움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상대방이 살아남아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 마음 편하게 살려면은 내란, 그 내전의 상대들을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은 더 참혹하고 후유증도 더 크고 그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정오 등등 마음의 상처가 아주 오래 남습니다. 중국 역사가 그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언급할 것은 5호 16국입니다. 5호 16국. 이 5개의 오랑캐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 발단은 삼국시대였습니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싸웠던 그 삼국시대의 끝에 결국 중국 땅을 차지한 것은 이 조조와 유비, 송곤의 후예들이 아니었고 사마의의, 뜬금없는 사마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달아나게 했다는 그 사공명 주생중달, 살아있는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쫓아냈다 하는 그 고사에 나왔던 사마이가 바로 실질적으로 진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마의는 이제 고평등사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조조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던 위나라를 뒤엎고 자신의 손자인 사마염으로 하여금 진나라를 세우게 만든 겁니다. 그때가 이제 서기 236년의 일입니다. 어쨌든 이 삼국시대의 길고 지루한 싸움 끝에 이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으로 그 어부지리로 나라를 얻었던 그 사마시의 진나라도 평화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건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제간 또 삼촌하고 조카 간에 피 튀기는 싸움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척하고 인척까지 끼어들어서 물고 물리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사마시의 8왕이 싸웠다고 해서 역사에는 8왕의 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왕의 난. 그 8왕의 난 때 사마시들과 외척, 친인척들은 서로가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성기를 잡기 위해서 북방에서 마구잡이로 용병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용병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사마시의 진나라를 장강 이남으로 밀어내고 자신들이 장강 이북을 쪼개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하여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든지 간에 이 용병들은 한번 들어왔다 하면 순순히 그냥 나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굉장히 이제 들어주기 힘든 특별한 권리 주장을 하거나 내가 목숨 바쳐 싸웠으니 목숨값을 내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아예 안방 차지를 해버립니다. 이 팔왕의 난 때의 그 유목민 용병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했던 그 산시성 일대를 근거로 했던 그 유연이라는 족장이 이끌었던 그 흉노족의 일파, 거기는 자신들을 용병으로 삼았던 진나라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5호 16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대가 무려 130년이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북방민족의 중국 점령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중국의 허리를 가르는 진령산맥하고 회하 또는 회수라고 부르는 강을 연결하는 선, 이제 소위 진령회화선 칠링화이어라고 합니다. 그 이북은 한족이 통치한 기간보다 북방민족이 차지한 기간이 더 깁니다. 그 역사의 남북조 시대라고 기록된 기간 동안에 북방은 이제 탁발부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가 줄곧 다스렸습니다. 그 북위가 장강 이북을 다스렸고 그 장강 이남은 진적에 망해버렸던 그 동진에 이어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제 이 네 개의 한족 왕조가 차례대로 명멸했습니다. 그 기간을 역사에서는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조조의 후예들이 세운 위나라하고 사마이가 세우고 그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진나라, 그 위나라와 진나라가 통치했던 시대를 위진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조 시대를 합쳐가지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시기적으로는 220년부터 589년에 이르는 무려 3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하여간 중국 역사에서 시대의 이름이 좀 복잡한 것, 그 명칭 자체에서 어느 시대라고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시기, 그것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전쟁과 변란의 시대였습니다. 뭔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서 역사가들도 그런 복잡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뭐 춘추전국 시대니, 5호 16국 시대니, 위진남북조, 5대 10국 등등이 이제 모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이제 길고도 복잡했던 위진남북조 시대를 마감한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나라도 선비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어릴 때의 이름이 금강나라연이었던 그 선비족 출신의 문제, 양견이 세우고 그의 아들 양제, 양광이 말아먹은 통일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500여 년도 또 중국은 이민족의 나라가 됩니다. 그 내몽고 지역에서 발원한 거란족의 요나라, 그 다음에 그 요나라가 이제 10세기부터 200년 동안 또 아주 비슷한 시기에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라는 나라도 200년 가까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세기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는 지속기간은 요나라나 서하에 비해서 짧은 100년 남짓이었지만은 중국 역사에 남긴 임팩트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송나라의 황제 휘종하고 험종을 잡아간 정강의 변, 그 다음에 송나라를 장강 이남으로 밀어버린 데가 바로 이 금나라입니다. 이 금나라는 발원지인 흑룡강성은 물론이고 지금의 동북 삼성 지역을 모두 차지했고 특히 이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수도의 베이징 시대를 연 첫 번째 주자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그 이전의 왕조들은 대부분 장안하고 낙양을 번갈아 오가면서 도읍지로 삼았었습니다. 북방민족이 세운 그 후의 나라들의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나라와 청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원청 두 나라는 이 장강이나 회수 이북의 북방만이 아니고 중국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중국은 오히려 온전히 한족이 지배했던 왕조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족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조차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만다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한국의 표준말에 해당하는 중국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합니다. 보통화. 여기 있네요. 보통화.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또 중국 표준어를 관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관화. 그러니까 관에서 쓰는 말입니다. 국가 행정에서 그 말을 공용어로 쓴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화와 관화에 대한 관화가 뭐냐? 그 해석을 북경어음을 표준음으로 삼는 한족의 공통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도 표준 중국어, 그러니까 스탠다드 차이니즈를 최소한 북경어, 그러니까 피키니스 정도로 불러야 하는데 뜬금없이 맨드린이라고 부르고 사전에도 그렇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광동어가 칸토니즈면은 북경어는 피키니즈인데 갑자기 만다린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이제 중국 역사에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사에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유럽에 알린 사람들은 청나라 그 강희제 시절의 천주교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열강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그때 천주교 신부들하고 영국 상인들은 처음에는 마카오나 홍콩, 그러니까 광동성 쪽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광동 지역 말을 익혔습니다. 그것이 중국 말인 줄로 알고. 근데 이제 전도라든지 통상을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됐는데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중앙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쓰는 말은 광동 지역 언어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이나 상인들은 중국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청나라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전부 만주족 출신이었습니다. 한족 사람들은 그들을 그 만주족 벼슬아치들을 만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주족 대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만주족 나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신부들이나 상인들도 그들을 만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대인, 중국말로 만다렌입니다. 그 만다렌이 이제 그 만대인들이 쓰는 말이
만다린이고 그것이 이제 중국어 이렇게 사전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 이제 다시 처음에 그 만다린에 대한 네이버 영어 사전 검색으로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만다린의 첫 번째 뜻이 고위 공무원, 관료, 두 번째 뜻이 과거 중국의 고관 대작, 세 번째가 표준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만주족 고위 관리, 그들이 쓰는 말, 만다린, 이게 한 줄로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어가 한족의 언어이면은 한다린이 되어야 될 텐데, 그만 만다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컨대 이제 중국의 북쪽 지역은 고대 이래로 줄곧 흉노나 선비, 만주족 등 소위 이제 동호계통의 북방 유목민이 정권을 잡은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투르크족이니 뭐 탕구트족이니 위구르족이니 등등의 이제 서북쪽 지역 사람들하고도 끊임없이 싸웠고 뭐 때로는 뭐 그들하고 섞여 살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자주 지배 집단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주택의 구조는 사합원 형식이 됐고, 그 북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피난 왔던 한족은 토루라는 특별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표준말조차도 그 만주족의 어휘와 발음, 억양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국은 절대 중국만의 중국이 아니고 빛나는 나라 중화는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도망다니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다만 이제 그 소위 한족들은 문자만큼은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자라는 자신들의 문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제외한 민족, 자신들을 침략하고 압박한 민족들을 어떻게든 이제 오랑캐라고 표현해 버렸습니다. 장명을 그렇게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부족, 민족들을 비칭, 낮은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동호의 호자도 오랑캐 호자고, 흉노할 때 노자는 노의 노자입니다. 그리고 선비할 때 빗자는 낮을 빗자고, 이 돌궐할 때 골자도 역시 오랑캐 골자입니다. 그리고 동쪽 어느 민족을 특정하기 어려우면은 무조건 동쪽에 있는 오랑캐면은 동쪽 오랑캐 동이, 서쪽이면은 서쪽 오랑캐 서융, 북쪽은 북쪽 오랑캐 북적, 남쪽은 남쪽 오랑캐 남만, 이렇게 뭉뚱그려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또 숱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했는데 자신들이 가해자였던 거는 쏙 빼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말하자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잘났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역사고, 또 욕심은 많아서 나라의 땅덩이는 자꾸 늘려나갔지만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늘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전쟁을 피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 중국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의 사합은, 마음의 토루, 그들의 폐쇄성을 상징하는 관시까지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법보다도 우선하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길은 관시로 통한다고 하는 바로 그 좀 폐쇄적이고 음침한 인간관계인 관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시는 중국이 왜 체조나 뭐 다이빙 등등 개인 종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잘하는데 축구나 야구 등등 단체 종목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축구 굴기 그러면서 아무리 팀을 많이 만들어도 잘 못하는 이유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 또 색깔, 그런 거는 무엇이며 왜 그들이 그런 숫자와 색깔을 좋아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